저는 라이프 코칭과 심리 코칭 전문가 한미옥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상담과 코칭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 부부, 청소년, 대학생까지 다양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제가 코칭을 배우고 전문 코치가 되고 나서 한 10년이 조금 지났네요. 그 10년쯤 되었을 때 내가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저와 함께 성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전문 코치로서 한 10년 정도 해왔던 그런 결과물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들었던 거는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감정적 고통이 너무나 컸던 시기였고, 그런 감정의 고통의 시기들을 건너오면서 지나오면서 뭔가 내가, 그리고 그 감정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을 때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누군가와 나누면 좋겠다. 나와 함께 이렇게 아팠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주고 싶다 라는 생각에서 책을 쓰게 되었고요. 이 안에는 정말 제가 만났던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에 있는 이름들은 다 가명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이런 고통은 누구나 다 겪고 있구나라는 공감대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어느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맞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랬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또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고 또 치유가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같이 나누고 싶다. 정말 힘드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치유가 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가 코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스포츠 코치냐 운동선수 코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물론 스포츠에도 코치가 있긴 하지만 제가 하는 코칭은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상담과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상담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코칭 안에는 3가지의 철학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 안에는 모든 답이 있다. 자기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완전성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3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고객들, 저를 찾아오는 고객들은 제가 어떤 솔루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고객들 안에 있는 어떤 잠재적 가능성들을 믿고 그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상담에서는 때때로는 솔루션을 주어서 그 솔루션을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코칭에서는 솔루션을 거의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코칭에서 하는 것들은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알아차리게 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알아차렸을 때, 이게 정말 중요했을 때는 가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코칭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코칭입니다. 약간의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최근에 멘탈 코칭, 스포츠 멘탈 코칭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포츠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안에 있는 두려움들, 걱정, 긴장으로 인해서 자기의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믿게 된다면 얼마나 편하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멘탈 코칭들이 어떤 정신력,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지만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나를 믿고 나아가는 것,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지만 나와 함께하는 코치가 그것들을 믿어 주었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코칭이고요. 상담은 우리가 좀 많이 들었을 텐데 좀 약간 아프신 분들이라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우울증이나 혹은 또 다른 어떤 심적 고통, 그런 부분들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담을 찾게 되고, 상담을 찾았을 때는 상담을 받으시면서 이분들은 과거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돌이켜보면서 과거로부터 원인을 찾는 게 상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심리 코칭은 상담과 코칭을 같이 병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도 공부를 했고 코칭도 공부를 했고, 그래서 코칭을 공부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분들을 도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의식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숨을 안 쉬어진 적 있으세요? 100m 달리기 해본 적, 어렸을 때 저도 초등학교 때 막 운동회 때 엄청 달려가지고 달리기를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달리기를 전력 질주하고 나면 숨이 안 쉬어져서 그때 헐떡거리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숨을 쉬기 위해서 우리는 막 되게 그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점차적으로 얕은 숨으로 바뀌어가면서 숨을 쉬게 되는데요. 숨을 쉬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의 생명은 여기에 붙어 있지 않을 겁니다. 감정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건 사람이 아닐 거예요. 심지어 동물들도 감정을 느끼죠. 그래서 감정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숨 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정 감정이 격해지거나 화가 너무 많이 났을 때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경험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밖에 나가서 큰 숨을 들여 마셔보지만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그 답답함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결국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서 얕은 숨을 자꾸 쉬잖아요. 똑같습니다.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정말 숨이 안 쉬어져서 얕은 숨을 쉬기 위해서 정상적인 제대로 된 숨을 쉬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처럼 감정도 격해졌을 때 숨을 쉬는 것이 필요한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저에게 왔던 정혜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최근에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내 말이 잘 통하지 않으면 가슴에서부터 뻐근한 통증이 왼쪽 가슴에서 느껴져서 그 통증의 원인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느껴지면 가슴 답답함이 심하게 오고 뭔가 해소되지 않은 자기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감정적 고통에 들어갔었는데요. 이분을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되게 엄격하신 분이셨고 엄하신 분이고 아버지 앞에서는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무서운 분이셨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몰래 중학교 2학년 때 펜팔을 했대요. 근데 그 펜팔을 했었는데 우리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 우체부가 오시는 날이 지금은 이제 우체통에 꽂아놓고 가지만 예전에는 그 집으로 배달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정혜 씨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학교 돌아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우체부가 오는 거죠. 그날이 펜팔이 오늘 답장이 오는 날이라서 정신없이 뛰어간 거죠. 왜냐면 아버지한테 들키면 큰일 나니까 정신없이 가방을 들고 들어가서 우체통부터 딱 열었는데 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부 아저씨가 아직 안 오셨구나 라고 안도하고나 뒤를 딱 돌아다보는 순간 그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그 무서운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정혜 씨는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너희 너무 가시네! 소리를 지르시면서 이 정혜 씨에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지금 네가 뭐 하는 짓이냐라고 그 앞에서 편지를 쫙쫙 찢어서 아궁이로 던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정혜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툭툭 흘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뒤로부터 정혜 씨는 되게 숨 쉬는 것이 힘들어졌고 뭔가 무서운 거, 큰 소리치는 고통, 큰 소리치는 모습, 그런 큰 소리만 들어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긴장이 되고 두려움이 떨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정혜 씨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어린아이에 겪었던 중학교 시절에 겪었던 경험들이 결혼 후에도 지속이 되었고요. 남편이 되게 너무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불편함이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변화하는 것을 보는 순간만으로도 정혜 씨는 굉장히 고통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내가 한번 경험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특히 부정적 경험들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좀 되는데요. 제가 정혜 씨에게 말씀드렸던 방법은 그때그때 올라오는 감정을 한번 노트에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메모지든 핸드폰이든 꺼내놓고 지금 내가 느껴지는 숨이 안 쉬어질 때
그때의 느낌들을 적어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느꼈던 것들은 되게 두려움, 공포, 긴장됨, 무서움, 그런 부정적 감정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감정들을 적고 나서 정혜 씨에게 말했던 거는 그 감정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감정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잠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감정을 적는 것만으로도 정혜 씨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선생님, 신기하네요. 이 감정을 적었는데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숨을 쉬는 건데 숨을 쉬지 않고 감정을 자꾸 억압해 놓고 내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들을 표현하지 않고 어떤 감정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면 결국엔 숨을 쉴 수가 없게 되고 그 감정적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건 쉽지 않지만 그냥 내가 느끼는 그때그때 감정을 적어보고 그 적은 감정들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숨쉬기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함께 코칭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이야기가 저한테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분이 좀 연세가 좀 있으세요. 65세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차를 운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날은 또 서울에 그 교인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새벽 예배를 끝나고 교인들하고 함께 봉고차를 끌고 서울까지 운행을 직접 해서 가신 거죠.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쉬지도 않고 왕복 6시간을 운전을 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약간 좀 졸리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졸리셨을 때 이분이 이제 옆에 앉아 계신 사모님에게 조용하게 말한 거죠. 혹시 또 교인들이 좀 들으면 또 뭐라고 할까봐 여보 나한테 사탕 하나만 좀 줘 라고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이제 이 사모님은 평소에 사탕을 잘 안 드시던 목사님이다 보니까 아니 갑자기 사탕을 달라고 그러냐고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그래서 핀잔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핀잔을 듣는 순간 목사님의 마음이 서운함이 확 온 거죠. 아니 지금 나는 내 딴에는 교인들이 혹시라도 미안해 할까봐 사탕 먹고 좀 잠 좀 깰게 라고는 말을 못하고 그냥 사탕 하나만 줘라고 돌려서 말했던 것 뿐인데 사모님이 그 마음을 읽어주질 못하고 오히려 되려 핀잔을 주니까 되게 사모님에 대한 섭섭함,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속상함이 올라오셨다고 해요. 차에서는 둘이 부부싸움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꾹 참고 집으로 왔는데 집으로 와서 사모님에게 이제 한마디 한 거죠. 아니 그냥 사탕 하나가 달라고 하면 그냥 주면 되지 거기서 왜 사람을 무한하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라고 되려 화를 내는 사모님을 보면서 아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더 큰 싸움이 나겠다 싶어서 서재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서재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니 도대체 와이프는 내가 그냥 내 마음을 좀 읽어주면 좋았을 것을 나이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먹어서 서울까지 봉고차를 끌고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하니까 좀 알아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좀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사모님에게 이제 간 거죠. 한참을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갔겠죠. 가서 나 당신한테 할 얘기 있어 라고 해서 가셔서 아니 그때 내가 정말 많이 피곤하고 졸려서 교인들 앞에서 사탕 달라고 하면 교인들이 미안할까 봐 그랬는데 그렇게 사람한테 무안을 주면 내가 뭐가 되냐고 그렇게 이제 조용히 말씀하셨더니 사모님이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이렇게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만 바라보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 저 사람이 왜 저 이야기를 할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거나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입장에서 내 기분대로 말하는 때가 종종 있게 되죠. 물론 저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속상해서 나 힘들어서 여보 나 힘들어 라고 말하는데 남편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좋으면 뭐가 힘들어 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가 좀 피곤하거나 힘들면 들은 척도 안 하거나 아니 뭐 그까짓 게 뭐 힘들어 나 피곤하니까 말하고 싶지 않아 라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반응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나요?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에서 밉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까? 들여다보면 이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사모님에게 말했을 때 내 욕구를 좀 알아줘야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어찌 보면 목사로서의 어떤 위신도 있을 것이고 교인들 앞에서 목사님이 졸리다라고 하면 미안할까봐 교인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그 메슬로우라고 한 학자가 있는데 욕구 위계설을 이야기했었거든요. 메슬로우가 이야기했던 욕구 위계에서 5단계가 있어요. 생존의 욕구, 그다음에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소속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5단계를 이야기했는데, 어찌 보면 이 목사님이 가장 처음에 했던 그 욕구는 뭐였을까요? 안전의 욕구도 있었을 것 같고, 인정의 욕구, 애정의 욕구도 있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목사로서의 어떤 위신, 최신이라고 하는 교인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어떤 소속의 욕구도 같이 있었을 것도 같은데,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욕구에 기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전문가인 저조차도 내가 지금 어떤 욕구인가를 알아차리는 건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욕구들이 모두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죠. 그 욕구는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 욕구 차원에서 상대방을 좀 이해하면 조금 대화하는 것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고, 그냥 우리가 대화할 때 왜 그래요? 당신이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라고 아니라 그렇구나, 지금 그런 마음이구나 라고 그냥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더 큰 불통이 튀진 않을 겁니다. 작년에 제가 오라소마라고 하는 컬러 심리 코칭도 하고 있는데요. 오라소마를 만드셨던 비키 윌과 함께 하셨던 마이크 부스 님이 한국에 내한한 적이 있으세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함께 같이 공부하러 갔던 선생님들 중에 2분이서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떤 모 기관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적극적으로 막 자기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필을 하는 모습이 저 되게 불편한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다른 지역인데 굳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 선생님한테까지 가서 나 그거 도와주세요 막 했으면 막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제가 너무 불편해서 이 불편함이 뭘까라고, 이제 그렇다고 선생님들 내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하고 그런 고민하고 있다가, 그때 함께 공부했던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딱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만의 그 마음이 있으신 거죠?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 선생님도 사실은 저 선생님들처럼 가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건데 그걸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내 마음이었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나라고 못마땅한 시선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걸 전문용어로 약간 투사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상대방에 비춰졌을 때 그걸 우리가 투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찌 보면 나는 그 선생님들처럼 가서 나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싶고 뭔가 좀 더 배우고 싶고 같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말하고 싶은데, 그냥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리고 굳이 내가 저렇게까지 해야 돼? 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을 못했던 건데,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제 안에 질투심이 유발됐던 거죠. 그냥 나처럼 좀 저렇게 가만히 있지 왜 저렇게 나대고 오지랖을 피우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왔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왜 저렇게 오지랖이야가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선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난 건 초등학교 6학년 때 꽤 오랜 시간 만났고요. 이 친구를 그때 당시에도 되게 좀 힘든 상황이었었고, 그래도 이제 잘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 들여다보고서 만나면서 위로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저 좀 만나주시면 안 돼요? 라고 전화가 와서 이 친구를 만났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회사 생활을 하는데 회사 대표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데 내가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다. 어떤 부분이 힘드냐라고 물어봤더니, 회사 대표가 자기가 한 실수에 대해서 윽박지르고 화내고, 그리고 이 친구가 되게 순하고 착한 친구다 보니까 마치 그 노예처럼, 너무 좀 과장될 수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를 막 부려먹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도 안 하고 불만도 뭐라고 말을 안 하고 시키는 걸 다 하니까 일이 너무나 과중돼서 힘들다 보니까 이 친구는
근데 이 사장님에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친구의 어린 시절을 만났던 선희를 들여다보면 고양이를 되게 좋아했는데 동물들을 예뻐했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이제 집에 돌아가다가 길가에 고양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보니까 너무 예쁘고 안쓰러워서 고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간 거죠. 근데 고양이는 되게 더러웠죠. 이제 길가에 있던 고양이였었으니까. 근데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쓰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빠의 큰 소리가 너 이놈의 자식! 막 그러면서 그 선희에게 엄청나게 큰 소리를 했던. 근데 평소에도 순하고 되게 얌전했던 선희는 그 아빠의 말에 그냥 순간적으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공포가 선희는 굉장히 컸었고 아빠는 선희에게 그까짓 것 가지고 기절한다고 기집애가 약해 빠졌다고 오히려 핀잔을 주었을 뿐 더 이상 말도 더 큰 위로를 하거나 공감을 해주진 않았고요. 엄마에게 애를 젖따위로 키웠다고 엄마를 되려말하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겪었었고 그러면서 어둠에 대한 공포가 생겼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방에다가 모든 불을 다 켜고 자는 거죠. 불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 캄캄하면 공포가 몰려오고 무서움이 와서 잠을 자다가도 다 몇 번씩 깨고 악몽에 시달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랐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와 함께 꽤 오랜 시간 만나면서 좀 많이 좋아진 상태였었는데 어른이 되어서 직장에서 만난 사장의 모습이 아빠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서 저를 다시 찾아왔고 다시 그때의 경험들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진짜 뭘 원했는지 내가 진짜 아빠에게 어떤 말을 들었으면 좋았는지 그리고 내가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자기가 아빠에게 대들면 오히려 대들었을 때 화살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엄마에게 더 갔고 아빠가 술을 드시고 오면 엄마에게 더 큰 폭력과 더 큰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엄마의 그 참고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집에 들어가는 게 되게 공포스러웠거든요. 그런 시간을 지내오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 이제 다 해결이 되었다. 내가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어서 만난 그 사장님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똑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선희가 자꾸자꾸 말라가니까 너 왜 그러냐. 직장이 힘드니? 그럼 선희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엄마에게 자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엄마 괜찮아 라고 했지만 빼짝빼짝 말라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이제 저한테 오게 된 거죠. 선희 씨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 직장을 그만두었고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안에 있는 마음들을 충분하게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어린 시절에 느꼈던 아빠가 큰 소리 쳤을 때의 공포심, 두려움 그런 마음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때 어린 나를 만나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제가 인형 가지고 좀 작업을 했는데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선희를 놓고 아빠를 향하고 있는 아빠의 그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재현을 하면서 우리가 안전한 공간을 만들면 자기의 속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곳에는 아빠는 안 계시고 사장님도 안 계시니까 아빠의 모양을 갖다 놓고 선희가 진짜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쏟아내게끔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되게 아빠라는 그 가상의 인형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 괜찮다.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고 지금 안에 있는 말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있다. 라는 이제 안전한 공간임을 설명을 하고 있었을 때 선희가 아빠에게 자기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아빠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쏟아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역할 바꾸기를 해서 정말 아빠에게 듣고 싶었던 말들을 사실 제가 해준 거죠. 아빠 역할을 대신 해준 거죠. 그러면 선희가 거기에서 다시 이제 좀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가게 됐고 내가 진짜 원하는 모습이 뭘까? 정말 어떤 모습이 되고 싶냐라고 했더니 자기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상담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상담사로서 지금 이제 상담을 공부하면서 자기를 다시 또 만나고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감정적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정말 내가 충격적인 그런 견디기 힘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우리가 내면아이라고 보통 이야기도 하는데 그 어린아이 상처받았고 치유되지 못했던 그 어린아이를 온전히 만나주고 수용해주고 안아주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혼자 하는 건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전문 기관을 찾거나
아니면 혹은 나에게 정말 온전히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대상에게 가서 말을 하거나 그러는 경험을 통해서 내 안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고 그 안에는 결국에는 내가 진짜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선희는 정말 내가 되고 싶은 모습들을 떠올렸고 그리고 내가 상담사가 되어서 나와 같은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그 길로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코칭 슈퍼바이저이기도 한데요. 그때 코칭 슈퍼바이저를 준비하면서 제가 코칭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코치님의 질문이 코치님은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하세요? 라는 질문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치 뭔가 한 대 탁 맞은 것처럼 나는 나에게 친절하고 있나? 그런 질문을 저에게 되돌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의 나는 저에게 친절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저는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나한테 친절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되게 평가받을 때는 친절한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진 않거든요. 제가 만났던 영미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식당을 하는 분이셨어요. 식당을 하시면서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택시 운전을 하셨고 이분이 이제 어렵게 살으셨겠죠. 방이 2개였었는데 하나는 동생들이 있었고 하나는 남편과 함께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 남편이 택시 운전을 하면서 저녁이면 쉬는 날이면 화토를 치고 고스톱을 치면서 영미 씨를 되게 힘들게 했던 상황이었었고 그래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뜨개질하고 구슬꿰기하고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영미 씨가 음식 솜씨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남편이 이제 더 이상 택시 운전을 하면서 애들이 커갈수록 살림이 힘들어지니까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내 식당을 차려야겠다라고 식당을 차리셨고 식당을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방문을 했더니 종업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네? 우리 사장님한테 말 좀 해주세요. 뭘요? 제발 좀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요. 왜요? 아니 손님들이 있든 없든 사장님 뭐가 기분 나쁘거나 그러면 냅다 소리를 질러서 손님들이 사장님 뭔 일 있냐고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영미 씨는 정말 사람들에게 너무 친절한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고 손님들에게 한없이 자상한 사람인데 자기한테만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기한테 친절하지 않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쉬운 예로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친절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은 짜증나, 힘들어, 오늘도 이러고 살아야 되네, 그런 푸념 섞인 소리를 하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 사는 나는 얼마나 힘들까요? 무슨 새 황금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말을 할 때 3가지의 황금문을 통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하라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삶에서 경험했던 것들, 모든 정보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야기했었을 때 그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덧붙이고 내 경험을 덧붙이고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들을 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필터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대화를 하려고 할 때는 내 생각, 내가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첫 번째 황금문이고요. 두 번째 황금문은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하고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말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 없는 말, 우리가 보통 사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고객들을 만나고 코치들을 이제 슈퍼비전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질문만 하면 될 거를 공감한답시고 막 이 말 저 말 붙여가지고 말이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핵심이 흐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필요한 말인가? 어찌 보면 영미 씨 입장에서는 그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그리고 그 종업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일까? 내 감정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내가 뭔가 불편하다고 상대방에게 소리를 지를 만한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자신에게 친절하라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전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친절하다가 뭘까? 나에게 친절한 건 뭘까? 사람들이 저를 이야기할 때 되게 친절한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고 자상한 사람이고 무슨 이야기라든 다 들어준 사람이고, 그런 말을 들으면 행복하지만 한편에서는 그 말이 전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를 들여다봤더니 제가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말이 힘들 때, 특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거나 뭔가 불편이 있을 때는 저에게 친절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어떤 것이 나타날까요? 친절하지 않는 행동들도 있는 거죠. 만약 예를 들면 제가 가다가 발로 물건을 빵 찬다거나, 아니면 저에게 어떤 말들을 할 때 거친 말들이 나간다거나,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막 욕,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말들, 그러니까 욕이라고 쉽게 말하죠. 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막 비아냥거린다거나.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상대방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나한테는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친절하지 않다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말을,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탓이야. 내 살아온 삶이 이래?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동안 살아와서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칠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친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친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나를 조금 들여다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뭔가 나를 좋아하지 않구나.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구나. 내가 스트레스가 받았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에게 친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마가 한 분이 있는데 이 엄마는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이가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인테리어 쪽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남편은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됐고, 그러면서 거의 집에 오는 날이 드물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이가 셋이 생겼고, 둘은 연년생이고 하나 좀 터울이 있는데, 그 연년생을 키우다 보니 이분은 되게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진영이 어머님, 우리 진영이가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너무 많이 해요. 한번 와주셔야 되겠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는 이 엄마의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봤더니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학교에 갈 때마다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두드리고 다니고, 아이들 방해하고 다니고, 물건을 뺏고 다니고 찢고 다니고, 그런 문제 행동들이 되게 많고, 또 입에서도 또 되게 거친 말들도 많이 하고. 이 엄마는 어떨까요? 자기에게 친절하지 않고 그 남편과 떨어져 사는 시간이 너무 오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으니까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집에 와서 한 번쯤 훈육할 마음도 한데 훈육하는 힘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한 번씩 집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우리 내 식구 먹이 살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집에 와서 좀 편하게 좀 살자, 편하게 좀 살아. 그러면서 남편은 오히려 그런 아내를, 자식을 못 키운다고 뭐라 하고, 술을 들고 술을 마시고 그냥 집에 들어가 자고, 거기다 아이가 가서 건들면 아이한테 또 막 화를 내고, 그런 삶이 지속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 있던 이 엄마는 어땠을까요? 자기에게 친절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친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존감은 지극히 낮아져 있었던 거죠. 이 엄마의 낮은 자존감은 아이의 자존감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엄마는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좋은 말을 해줄까요? 긍정적인 말을 해줬을까요? 사랑한다. 예쁘다. 네가 있어 너무 좋아. 오늘도 있었지? 학교 갔다 오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낮은 자존감은 아이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고, 엄마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던 이 아이는 학교에 가서 나 좀 봐주라고 관심을 끌고 싶어서 그런 문제 행동들을 일으켰던 거죠. 결국 우리가 자신에게 친절한다라는 것은 자존감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은 그럼 어떻게 해줄까? 우리가 자존감을 채우는 거는요, 상대방의 어떤 다른 사람부터 채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거든요.
내 스스로를 존중하고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남편이 집에 왔을 때 힘들었지, 애들 키우느라고 애썼어, 그런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는 그런 남편에게 느꼈던 감정, 서운함과 화남과 씁쓸함과 서러움과 그런 감정들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누군가 남편이 해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그냥 그거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많이 속상하구나, 내가 많이 힘들구나, 내가 많이 서럽구나. 그런 감정을 내가 알아차려주고 그런 나를 위로해주고 그랬을 때 우리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내 감정이 알아차려지고 그 감정에서 그럼 내가 정말 행복해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러면 나에게 뭔가 좀 휴식을 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방법들, 아이들이 학교 간 시간에 그냥 혼자 잠깐 나가서 커피를 마시고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있었던 감정들을 쭉 써나간다든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지고 자신에게 친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고객분 중에 한 분이 기업의 팀장님이셨는데요. 이분이 거절하지 못하는 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내가 해야 될 일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집에까지 가지고 오셔서 하고 있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저에게 코칭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거절하지 못하세요? 라고 했더니 모르겠다고.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하지 못하는 나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럼 그게 뭔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요? 라고 해서 그분에게 이름을 한번 지어보라고 했어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투덜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저와 함께 투덜이를 한번 잠깐 만나볼까요?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그냥 그때그때 떠오르는 질문에 떠오르는 답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제가 지냈던 질문이 투덜아 너 누구야? 라고 물어봤더니 좋은 사람? 투덜아 너 누구야? 돕고 싶은 사람? 천사? 착한 사람? 봉사하는 사람? 선한 사람? 질투쟁이? 바보? 직장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투덜아 너 누구야? 라는 질문에 이 팀장님이 안에서 나오는 그 투덜이의 종류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팀장님 한참 말씀하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거절하는 내가 너무 힘들고 싫은데 의외로 좋은 면들이 많이 있네요. 그걸 발견하셨어요. 맞아요. 정말 우리 팀장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정말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아니 어쩌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제가 그분을 많이 인정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인 건 너무 좋은데요. 근데 너무나 버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직장에서 일을 직장에서만 끝내고 집에 와서 나도 쉬고 싶은데 직장에서 내 일을 못하다니까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새벽까지 일을 하고 잠도 부족한 상태에서 아침에 또 직장에 출근하고 이거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분은 거절하지 못하는 내가 나야. 착한 사람은 거절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초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감정이 뭐냐면요. 처음 감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초감정은 감정에 대한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정에 관한 생각, 태도, 관점, 가치관 등을 우리가 초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린 시절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혹은 어린 시절에 경험한 다양한 것들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그것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도 어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 감정이 똑같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 감정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이 상황이 불편하니까 짜증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짜증나라는 감정 안을 파고 들어가서 보면
내가 정말 경험했던 어린 시절의 주 양육자든 혹은 나와 함께했던 뭐 선생님이든 혹은 친구들이든 어떤 다양한 주변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감정들이 내 안에 숨겨져 있다가 쌓여 있다가 그게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나오는 게 초감정이거든요. 이 팀장님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보면 인정받지 못했던 뭔가 내가 잘하고 싶었던 마음에서 했던 것들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왔던 감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만 해 라고 하는 것들, 내가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안에 있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엔 자기의 초감정을 만들어냈던 거죠. 또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코치님, 저는 왜 애들이 저한테 예의 없게 인사하면 너무 화가 나요? 그러는 거예요. 저 어떻게 인사하는데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냥 고개를 숙여서 우리 때야 뭐 딱 두 손 모으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지만 지금 애들은 그냥 고개만 까딱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싫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런 마음을 느낄 때, 그렇게 인사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라고 했더니 얘가 날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인사하는 친구들을 보면 모든 선생님들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건 아니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안에 들어가서 초감정을 한번 살펴봤어요. 아이라면, 선생님이라면 이라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본 거죠. 이분이 목사님 따님이셨고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언제나 항상 예의 발라야 되고, 특히 목회자들, 교회에서의 목회자의 자녀는 예의 바라야 되고 말을 잘 들어야 되고 큰 소리를 내면 안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신념들이 만들어졌냐면, 학생이라면 예의가 발라야 돼, 학생이라면 봉손해야 돼, 학생이라면 선생님한테 예의 있게 굴어야 돼, 인사를 똑바로 해야 돼 라고 하는 신념들이 생겼던 거죠. 이 초감정은 신념과도 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진 그 신념 안에는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감정들, 내가 그런 감정들로부터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선생님 안에 들어가 있는 신념들 안에 들어가 있는 초감정을 들어가서 봤더니 인정받고 싶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상황은 나 그냥 자유로움이라는 그런 키워드도 있었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내가 때로는 부당하다는 것도 있었더라고요. 부당함? 나는 어린아이인데 그냥 어린아이가 장난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의 없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목사님 자녀니까 예의가 발라야 돼? 그런 삶들을 참고 살았다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장난쳐도 그냥 뭐 교회 선생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그 예쁘네, 뭐 장난꾸러기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유독 자기한테만 목사 딸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이분 안에 부당함이라고 하는,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내가 적절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면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초감정을 만들어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거의 이야기를 쭉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만들어둔 신념들을 점검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라면, 학생이라면, 엄마라면, 아빠라면 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이라면 예의가 발라야 되고, 엄마라면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엄마라면 따뜻해줘야 되고, 엄마라면 무조건 아이 편이 되어줘야 되고, 엄마라면 음식을 잘해줘야 되고, 엄마라면 뭐 집을 깨끗하게 치워야 되고, 뭐 아빠라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 선생님과 저하고 그 많은 작업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알아차렸던 것은 이거는 이 친구가 나를 무시한 게 아닌데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그냥 선생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선생님 지금 나를 예뻐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애교 있게 한 인사였는데, 제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그 어렸을 때 무시당했던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그 감정이 작동을 한 거였네요 라고 알아차리셨어요. 마찬가지죠. 아까 만났던 그 팀장님도 역시 거절하지 못하는 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이분하고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그거였어요. 제가 그 팀장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면, 팀장님이 거절을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황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라고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이분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아, 그러면 되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내가 거절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거절하는 거죠. 왜냐면 얘가 여기 있는 팀원들, 다른 부서 사람들의 일까지 제가 다 해주다 보니까 정작 제 일을 집에까지 가져가서 제 삶에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고, 거절하면 뭔가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고, 난 착한 사람이 아니고, 라고 하는 그런 비합리적인 신념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네요. 라고 하셔서 그분이 그 다음에 했던 것들은 지금 제 상황이 일을 언제까지 처리해야 되나서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해도 될까요? 라는 제안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점점 일은 줄어들었고 부탁하는 일들이 좀 줄어들었고 정말 이 팀장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네, 부탁을 하는 일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는 투덜이 안에 숨어있던 이 안에 있는 초감정, 그리고 이 감정들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들을 한 번쯤은 들여다보고 그 경험이 나에게 만들어냈던 당위적인 생각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은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지름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왔던 이유는 그분의 이제 지인이 이 친구가 좀 번아웃이 온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에게 요청이 좀 되어졌는데요. 번아웃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소진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에너지가 소진되고 나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대체적으로 번아웃이 오면 우리가 쉼을 선택을 합니다. 맞습니다. 쉼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 번아웃이 오는 원인들이 다양하게 해서 오잖아요. 일이 너무 과도해서 왔을 때는 당연히 쉬어줘야 되지만 감정에 어떤 부정 감정이 폭식되어지면 번아웃이 오기도 합니다. 일에서 오는 번아웃은 쉬었을 때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지지만 감정으로 인한 번아웃은 회복되어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왔었을 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툭 하면 화를 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번개같이 화를 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주위 그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만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밥도 그냥 정말 대충대충 먹고 엄마가 차려주는 밥이라고는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만나다 보니까 이 청년의 모습이 가족들은 너무나 보기 힘들었던 거죠. 청년의 엄마는 청년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못마땅한 거예요. 사내 자식이 다 커가지고 다 큰 놈이 맨날 집에서 저러고 있고 지 돈벌이도 못하고 만날 때마다 그런 잔소리를 쏟아냈고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그럴수록 엄마의 과한 말에 이 청년은 말을 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대들기도 했었죠. 도대체 좀 그만 좀 하라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느냐고. 엄마에게 그런 말도 했지만 결국에 그 말은 엄마에게 통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선택했던 방법은 혼자만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참 특이했습니다. 되게 애띄어 보였고요. 나이에 비해서 애띄어 보였고 되게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되게 미소년의 모습이었고 근데 특이했던 점은 화장을 진하게 스모키 화장을 하고 특이한 귀걸이를 하고 그리고 에코백을 하나 메고 왔는데 그 에코백도 참 특이했어요. 직접 수놓은 것처럼. 그래서 청년에게 이제 어떻게 말을 건넬까 하다가 그 에코백으로 관심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에코백이 좀 특이하네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특이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만든다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걸 만드셨더라고요. 자기가 그 말과 동시에 그분이 가방에 수첩을 하나 꺼내더니 자기가 그림을 그렸던 디자인했던 에코백의 디자인을 쫙 다 꺼내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그리게 되셨어요? 라고 했더니 자기가 힘들 때마다 자기에게 위로를 주었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이 힘들고 씁쓸하고 뭔가 갈등이 있고 그러면 자기의 방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면 편안해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청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이제 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직장을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6개월?
제일 많이 버틴 게 한 6개월? 보통 한 3개월,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계속 몇 번씩 그만두다가 아, 나 직장이 체질이 맞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에 그 사업도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 4천만 원이라는 빚을 지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엄마는 시골에서 자그마한 공장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하는 공장 일을 도와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엄마하고 부딪히는 일이 많았고, 그런데 엄마의 모습에 비친 이 아들의 모습은 진한 화장을 하고 귀걸이를 하고 말도 조용조용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밖을 나가다가 집에 들어온 엄마와 딱 부딪힌 거예요. 엄마의 첫 마디가 야, 너 개이냐? 이 청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죄송해요, 빡치다, 빡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엄마에게 막 엄청 대들은 거죠. 더 이상 엄마하고 말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니까 그냥 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로 엄마와의 갈등은 더 심해졌고 공장에 나가는 것도 잘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번아웃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번아웃이 오기 전에 이 청년이 어린 시절로 들어갔을 때 이 청년의 엄마는 여장부라고 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장 일을 하시고 되게 좀 덩치도 있으시고 그래도 성격도 좀 괄괄하시고 대범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엄마도 살아온 삶이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집이 워낙 가난했고 잘 딸린 식구들은 많았고 자기가 그렇게 억세지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세월들이 있었지만 이 어린 아이에게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죠. 엄마는 항상 오면 바빴고 엄마의 그 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쁜 액세서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였어요. 그래서 예쁜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다 보면 엄마로부터 느끼지 못했던 온기를 느꼈고 뭔가 내가 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도 느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청년의 취향이 그런 이제 화장을 하고 여자답게 꾸미고 예쁜 액세서리를 모으고 그런 쪽으로 갔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 어린 시절에 힘들었을 이 청년을 많이 만나주고 보듬어 주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청년에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엄마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그러더라. 우리 엄마가요? 만약에 엄마가 원하면 할 용의는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제 전화를 드렸고, 엄마도 아들과의 관계가 계속 그렇게 가니까 편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센터를 같이 오셨고, 저녁 시간에 한 3시간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두 분이서. 그래서 제가 중간에 대화를 중재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했던 방법은 내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내가 엄마에게 기대했던 거는, 내가 바라는 엄마 모습은, 어린 시절에 나는 그런 작업들을 조금 하면서, 그때마다 엄마가 여장부라고 했잖아요. 성격이 되게 급하시거든요. 청년이 이야기하면 차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어머님 지금은 잠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청년의 이야기를 쭉 듣게 했어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미안하다 하더라. 그러면서 정말 많이 우셨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삶의 이야기를 청년에게 쭉 들려주셨어요.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에 이 아이를 돌보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런데 들어와서 보면 아이가 잘 했으면 좋겠는데, 남자아이니까. 근데 와서 맨 액세서리 가지고 있고 여자들 갖고 노는 인형 갖고 놀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 아이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도구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하셨던 거죠. 그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 어른이 된 청년의 모습에서 이렇게 여성스럽게 꾸미고 나가는 것들이 엄마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것들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 시간을 거치고 나서 둘의 입장에서 충분하게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시간을 가지고, 정말 남자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할 정도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와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되게 활기를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번아웃이라는 것이 해결이 되었죠. 결국에 일이 너무 많아서 지쳐서 온 번아웃이 아니라 감정적 소진에서 온 번아웃이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들여다보았고, 그 주 양육대장이었던 엄마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고, 그러자 이 청년의 번아웃이 해결이 되어졌고요. 번아웃에서 벗어나면서 이 청년이 정말 이제 내가 해보겠노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 가겠노라고 가장 잘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디자인 쪽 공부를 더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부모 교육을 할 때 만났던 분이 계시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어떤 부모 교육 강의를 하면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것, 내가 갑자기 어떤 불편한 상황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있었을 때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대한 강의를 할 때였는데, 사실은 감정은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조절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긍정 감정들이 내 안에 쌓여있지 않으면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긍정 감정으로 중화시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 하나가 다행일기라는 게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내가 오늘 뭐뭐라서 다행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세 번째는 비록 뭐뭐 했지만 뭐뭐라서 다행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단계, 3단계를 거쳐가는데, 이거는 HD 행복연구소의 최성희 박사님 감정코칭협회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행일기에 대한 설명을 쭉 듣고 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런데 그 다행일기를 쓰면 진짜 감정이 해소가 되어지나요? 제가 힘든 게 조금 풀어질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했더니 이분도 맞벌이 부부였어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집에 왔을 때 아이가 엄마 말을 듣지 않거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와의 관계는 불편해지고 아이도 자기에게 불퉁불퉁대고, 그런데 남편이 집에 오면 자기 마음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피곤해하고 그냥 쑥 들어가 버리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는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남편에 대한 미움이 증폭되고 있었고, 다행이기를 찾아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내가 부모 교육에 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 두 번째는 차가 막히는 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록 남편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늦게 들어오지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뭔가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집 들어보면 남편이 와서 술 먹고 막 애들한테 잔소리하고 때리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희 남편은 술을 먹으면 그냥 방에 들어가 조용히 자지 잔소리하거나 때리거나 폭력을 하진 않거든요. 아이고 진짜 다행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있었을 때 다행일기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다행인 거를 찾긴 하지만 지금 상황보다 더 안 좋은 것들을 찾아내서 그와 비교하면서 지금 상황에 다행이다를 찾아냈을 때 오히려 감사함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다행이기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쉽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반복이거든요. 우리가 연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행이기를 쓸 때마다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 그럼 내 감정을 어떻게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될까? 그 방법 하나가 Stop, Think, Choose라고 하는,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이제 뭐 학교폭력 교육이나 그런 교육을 할 때 이 이야기를 자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신호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되나요? 건너가야 될까요? 아니죠. 빨간불이 켜지면 우리는 멈춥니다. 그쵸? 그리고 초록불이 켜지기 직전에 노란불이 막 켜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물론 어떤 분들은 빨리 가기도 하죠. 그럼 빨리 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나죠. 노란불이 켜질 때는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가는 거죠. 우리의 감정도 똑같아요. 내가 뭔가 정말 화가 나는 상황, 갑자기 막 정말 뚜껑이 열릴 정도로 빡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스탑이라고 외치든지 아니면 휴 하고 한숨을 그냥 툭 내뱉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호흡을 내뱉는 것만으로도 뚜껑이 열릴 만한 상황에 뚜껑이 열리지 않고 잠깐 멈추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뇌가 약간 조금 조절이 되는, 이완이 된 상태로 가게 됩니다. 스탑을 하고 난 다음에 휴 했으면 이제 노란불 think는 내가 지금 이 감정이 왜 올라오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화가 났지? 뭐가 불편하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think 상황에서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말이 기분이 나빴구나.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이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화가 났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추주에서는 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근데 이 선택할 때는 나에게도 남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내 기분이 풀리자고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욕을 한다거나 뭘 때린다거나 그러면은 나에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그건 잠깐의 유익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후폭풍이 더 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추주에서는 모두에게 긍정적인 것,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였지?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게 옳아? 짜증을 내는 게 옳아? 아니지. 잠깐 멈추고 호흡을 고른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 라고 이런 감정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정 감정에서 긍정 감정으로 일직선으로 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부정 감정이 있었을 때는 그 부정 감정을 잠깐 멈추고 호흡을 상태에서 내가 중립 상태, 이완한 상태에서 내 감정을 긍정 감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 책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 멈추고 그 노란불 기다리는 think의 시간은 호흡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호흡을 하면서 지금 내가 이 감정이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거를 잠깐 한관 들여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까? 어떤 선택을 할까? 마지막이 추주입니다. 이게 감정 조절하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자, 스톱, think, choose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가 행동으로 전환을 시키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저와 함께 할 때 되게 재밌게 자기들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다른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탑!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 엄청난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이 올라왔을 때 stop, think, choose를 기억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말이 어렵다면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해 라는 이 제스처를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중요한 게 더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엄마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엄마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독자분들 중에 통장에 1억이라는 돈이 매일 쌓여 있어요. 내가 오늘 1,000만 원 쓰면 내일 또 1,000만 원이 채워져서 내일 또 1억이 되고 매일매일 그 1억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생각만 하는 거라도 막 웃음이 나오시죠? 번지시죠? 상상만 하는 거라도 행복해지죠? 돈이 아니어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거는 긍정 감정을 채워놓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서 통장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요. 내가 행복했던 기억들, 내가 좋았던 감정들, 기분 좋았던 것들을 그 감정의 정서 통장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약간 좀 전문 용어이긴 한데 NLP라고 하는 게 있어요. 뇌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데인데 우리 뇌에 있는 신경 언어를 바꿔서 프로그래밍을 새롭게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런 긍정 감정이 올 때마다 저의 안에다가 닻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제 앵커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순간 눈을 딱 감고 딱 펼치잖아요. 눈을 감는 순간 전에 가장 먼저 펼쳐지는 거는 비추빛 해변, 그리고 남편과 함께 여행 갔었을 때 행복했던 기억들, 그리고 내가 즐거웠던 시간들, 우리 아이들과 대화가 잘 소통했을 때 긍정 감정들, 내가 뭐가 성취했던 것들이 그 안에 쫙 펼쳐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긍정 정서 통장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지금 내가 느꼈던 그런 긍정 감정들은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 몸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으실 때 저장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 감정을 느끼면서 내가 쉽게 꺼내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그냥 잠깐 머물러 계시면 돼요. 쉬운 날 나는 가슴에다가 이걸 좀 저장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잠깐 가슴에 손을 댄 상태에서 내가 기분 좋았던 기억들을 쫙 떠올리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 안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부정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을 환기시키고 싶을 때 그때 아마 여기를 딱 누르면 그때의 감정이 쫙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긍정 감정들을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는 거.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 엄마들을 만나 제가 물어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에게 엄마가 잘해줬던 거 떠올려봐 라고 하면 아이들은 엄마가 뭘 잘해줬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엄마가 못해준 것만 기억하거든요. 엄마가 이것도 못해주고 이것도 이런 안 좋은 기억들만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긍정 감정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부정어를 처리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부정 감정이 들었을 때 그 뇌가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라고 하는 장기 기억 속에다가 딱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긍정 감정은 없어지고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부정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이거 잘해줬잖아. 언제? 라고 아이들은 되돌려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 결국에는 긍정 감정 정서 통장을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감정을 자꾸 떠올리고 그런 감정 경험을 하는 걸 원하는데 긍정 감정은요, 마치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기분 좋은 일만 있어야 긍정 감정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긍정 감정을 경험하는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산책하는 거를 좋아하고 산에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혼자 산책을 하면서 풀들과 대화하고 그 다음에 새들과 대화하고 공기들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뭔가 예쁜 꽃이 있으면 너 참 예쁘구나,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제 안에 긍정 감정이 정말 많이 쌓여요. 그리고 그 산책했을 때 그 긍정 감정들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부정 감정이 올라왔을 때 긍정 감정으로 그 감정들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긍정 정서 통장이 쌓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엄마는 행복합니다. 그런 엄마가 자존감이 낮을까요? 아니요, 자존감 높아지겠죠. 내가 못하는 거에 집중할까요? 아니요,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합니다. 내가 누구와 비교할까요? 아니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나 존재대로 소중하니까. 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하니까. 그런 행복한 엄마와 같이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행복해지겠죠. 비교하는 거 없겠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엄마가 맨날 알려주잖아요. 우리 딸이 있어서 엄마 너무 행복해. 우리 아들이 있어서 엄마가 너무 좋아. 그런 말들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네, 제가 만나본 아이들 중에 사춘기를 쉽게 그냥 흘러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뒷조사를 해봤더니 엄마들이, 가족이, 특히 부모가 행복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긍정 정서가 가득 채워진 가족들일수록 아이들이 사춘기를 쉽게 지나가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하다입니다.